이 영상에는 교보문고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또 좀 뿌듯하고 알찬 독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책 4권을 골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긴 말하지 않고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책은 소설집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강석희 작가의 연작 소설집 내 마음 들키지 않게, 출판사는 빈페이지이고요.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하고 예쁜 책 표지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갔던 책인데 정말 이 표지 일러스트와 꼭 어울리는 분위기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총 4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작 소설집이기 때문에 각 단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조금씩 연관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작품 올드스쿨 러브는 나와 경이 두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둘은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부부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붙어 다녔고 또 일주일에 며칠씩은 같은 방에서 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늘 함께하는 사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경희는 여자애와의 연애라는 것에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나는 경희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경희의 연애를 곁에서 지켜보고 또 자신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연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요. 두 번째 작품 꽃과 비닐은 바로 앞에 작품에서 나왔던 주인공과 아주 잠깐 만났던 지연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작품입니다. 지연은 친구인 영지, 유연, 민정과 함께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몰래 화투도 치고 남몰래 짝사랑도 하면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하나둘 남자친구가 생기고 혼자 초조해하던 지연에게도 마침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지연과 친구들 각자의 연애, 그리고 이들의 우정을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 작품 도로시는 말할 수 있는가에는 첫 번째 작품에서 잠깐 나왔던 희주와 희준이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희주는 희주를 도로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희준과 도로시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대학에서 만나서 금방 친해집니다. 주변에서는 이들을 커플로 엮으려고 하지만 연애 상담과 남몰래 품어온 취향을 공유하면서 이들은 친구가 되는데요. 이렇게 허물없이 친했던 관계는 어떤 일을 계기로 서서히 어그러져 가고 이야기는 과거와 15년 뒤에 다시 만난 현재를 오가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 콤비네이션은 첫 번째 단편의 주인공 나의 동생 유리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남학교의 철웅이라는 아이를 좋아하는 소년 정원, 그리고 같은 반에 보라를 좋아하는 유리. 같이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자꾸 눈길이 가지만 이들은 짝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유리는 피자헛에 모여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나눠 먹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고백 작전을 짜게 됩니다. 어렸을 때 친구와 마주 앉아서 짝사랑에 대해서 털어놓거나 혹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어본 경험.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인물들의 마음에 정말 속절없이 빠져들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싸이월드 미니홈피,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과 노래방 고백, 스티커 사진, 이런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자주 등장해서 더욱 반가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혹은 이제 막 사랑에 눈을 뜨던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서툴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때로는 저돌적이기까지 한 그 마음을 정말 너무나 섬세하고 애틋하게 그리는 작품집이었습니다. 물론 때로 이 마음들은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또 맥없이 사그라들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돌이켜보면 한때의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게 되죠. 저에게는 이 시기가 실패를 너무 아프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저 역시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기에 품었던 마음들이고 친구들과 호들갑을 떠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의 생기와 솔직함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독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푹 빠져들어서 읽었습니다. 마치 제 절친의 연애 상담을 들어주는 기분으로, 그리고 제 자신이 고백을 앞두고 있는 기분으로. 특히 마지막 콤비네이션이라는 작품은 진짜 너무나 애틋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그냥 그 순간에 그 장면에 뛰어들어서 인물들을 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책장을 딱 덮고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여운에 잠겨서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되새기기까지 했고요. 제목처럼 내 마음 들키지 않게, 이 아슬아슬하면서도 짜릿한, 한편으로는 좀 은근히 들키기도 했으면 좋겠는 이 마음을 잘 담은 이야기들이라서 여러분께 진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틋하게 읽었던 책이라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창시절 추억이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
혹은 이 책에 대한 기대평 등 자유롭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이벤트 일정은 늘 그랬듯이 더보기란에 제가 모두 적어놓을 테니까 참여 전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느낄 일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묻어두었던 마음, 잊고 지냈던 그 풋풋한 마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되돌려준 그런 책이었고요. 여러분, 이 표지를 믿으십시오. 정말 딱 이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책도 소설집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양면의 조개 껍데기, 출판사는 레빗톨이고요. 최근에 출간된 김초엽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집이죠.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셨던 출간 소식이고 저 역시 출간되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 각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서 소개하자면 수브다니의 여름휴가는 커스텀 인공 피부를 만드는 피부관리숍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종의 피부를 만들어서 이식받는 곳인데요. 어느 날부터 이곳에 수브다니라는 손님이 찾아오고 물이나 산성물질에 대한 내구력이 높지 않은 금속 피부, 이 금속 피부를 이식해달라고 의뢰합니다. 표제작인 양면의 조개 껍데기는 한 몸 안에 두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셀리와 레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셀븐이라는 행성 출신의 셀리와 레몬은 어느 다큐멘터리 촬영 작업에서 다이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몸을 공유하는 데다가 정체성도 다른 셀리와 레몬은 류경아라는 한 명의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진동새와 손편지는 진동의 패턴과 그것을 촉각으로 감각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어느 문명, 그 문명의 누군가가 남긴 진동새들이 빈 우주선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소금물과 주파수는 다른 고래들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 돌고래,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나고 자라 타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모아, 그리고 고래 연구를 했던 모아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요와 소란 역시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때 사물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지녔던 사물들을 모아두는 목소리 기록관이 생겼고요. 이 기록관을 운영하는 해겸과 해겸을 찾아온 서영은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추측해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달고 미지근한 슬픔은 고요한 곳에서 홀로 지내면서 양봉이를 하는 다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양봉에 대한 다나의 옛 기록을 보고 규은이라는 여자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나의 고요를 단번에 깨버린 규은은 뜬금없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 벌에 좀 쏘여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비구름을 따라서는 보민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룸메이트 이연으로부터 추도식 초대장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보민과 이연은 어느 보드게임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노바 파우치라는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또 같이 살게 됐는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고 설명하는 노바 파우치는 언뜻 보면은 다소 좀 재미없어 보이는 게임 같아 보이지만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암시라는 것, 그리고 이연이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음을 차차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사서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김초엽 작가님의 책이니까 당연히 좋겠지 하고서 이렇게 편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양면의 조개 껍데기를 읽을 때였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SF 소설에서는 그 어떤 상상도 가능하구나. 다른 종의 피부를 본떠 만든 인공 피부를 이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몸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외계의 어느 행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거나 혹은 비정상 취급되고 배척받는 일들이 이 세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려질 수 있구나 하면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SF 소설은 자유롭구나.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현실에는 수많은 제약과 편견 또 고정관념이 존재하잖아요. 정형화된 삶의 모습, 심지어는 정체성마저도 정형화된 틀 안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인간이 지닌 감각과 지식의 범위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대로 해온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애석하게도 앞으로도 당분간 이 세계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그럴 때 SF 소설에 그려진 전혀 다른 세계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색다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지? 하고서 지금의 세계에 의문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세계가 펼쳐졌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다채롭고 재미있고 신비로울 수 있는지를 이 소설집이
더 나아가서 SF 소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 이 장르를 설명할 때 을에 나오기 마련인 이야기이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징이죠. 근데 그간은 이거를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버거킹 구석 자리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계시처럼 SF는 자유다 하고서 뭔가 이렇게 빡 왔달까?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들을 읽으면 왜 항상 안심이 되고 든든해질까 했는데 그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세계 안에서는 어떤 삶의 모습도 어떤 외형과 어떤 정체성도 긍정되며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따뜻함을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독자로서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SF 소설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지에 그려진 이 조개 껍데기처럼 어떤 일렁이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또 한 번 SF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책도 읽었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비문학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앤드류 포터 작가의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출판사는 마티이고요. 지난 8월에 읽을 책 고르는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책이죠.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진정성이라는 모두가 바라고 또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도 온전히 달성해 본 적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사회 비평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성 찾기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 가지고 있었던 진정성을 현재는 안타깝게도 잃었다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정성을 추구하겠다고 현재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비진정성, 각종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전제에서 시작해서 이 책은 우선 근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술과 소비, 대중문화, 정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들의 정체성 찾기라는 환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책을 언급하면서 언뜻 진정성이라는 것을 수증기에 빗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 손에는 안 잡히는 무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성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봤다는데 말이야 하는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나 정작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존재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예전에는 진정성이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그거를 잃어버렸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근대가 찾아오면서 근대 이전의 사회 질서와 관계들이 해체되고 그의 자연스레 따라붙는 여러 변화와 문제들을 우리는 소외라는 부정적인 단어 하나로 말하자면 퉁쳐버린 거예요. 자연이 비정상적이고 뭔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고 정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 그리고 진정성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저자가 세세하게 서술한 내용을 제가 지금 너무 번박하게 옮겨온 거긴 하지만 대강 이런 논지에서 시작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성이라는 실체적인 무언가,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만들어진 개념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전제 자체를 뒤흔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진정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왜 우리는 항상 진정성 있게 사는 것에 실패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혹은 이 사회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부추기고 있는가 라든가 근대성이니 소외니 하는 철학적인 용어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살짝 철학이나 문화 비평에서 쓰이는 어려운 이론이나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긴 했지만 집중해서 내용을 찬찬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캐나다 출신이고 자연히 이 책에 북미나 유럽권의 예시가 많이 등장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인 독자로서 살짝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인 독자로서 미국의 교회 주택지 그리고 진정한 장소라는 관념의 연관은 사실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현대사회가 굴러가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책 같습니다. 다만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처음 출간이 됐고 원서 자체가 2010년에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현재에는 이 진정성 찾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더 진행되었는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15년 사이에 우리는 스마트폰과 알고리즘, AI, 팬데믹이라는 여러 변곡점을 거쳐왔고 또 지금의 정치 지형과 소비 패턴, SNS의 사용 방식 역시 많이 변해 있을 테니까 읽으면서 그 15년의 시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책이라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신화, 진정성이라는 환상에 이렇게 발을 담근 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오랜만에 온 머리를 써서 읽었던 그런 어떤 지적인 책이었고 이 모순적이고 알쏭달쏭한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가장 최근에 완독한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읽어서 지금 실물책은 없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작 크툴루의 부름을 포함해서 총 13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작품집입니다. 13편의 줄거리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행인지 뭔지 대부분의 작품이 공통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나 귀족 혹은 호기심 많은 주인공이 기묘한 공간이나 인물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그것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것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존재나 힘이 감춰져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점점 그 진실에 다가가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물리칠 수도 없는 괴물을 만나거나 어떤 저주, 악마적인 힘에 의해서 미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 작품마다 정말 형체조차 드러나지 않는 미지의 존재, 시체를 되살리려는 어떤 광기 어린 연구, 지역과 가문에 얽힌 끔찍한 전설, 고대의 흑마술이나 종교, 혹은 외계에서 온 존재나 괴물 등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책을 읽은 이유, 뭔가 공포스러우면서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최근에 출간된 공포소설을 읽으려고 찾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크래프트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전자책으로 사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게 떠오른 거지.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꽤나 오싹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방식의 공포라기보다는 이 기괴하고 끔찍하고 물컹한 이미지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착 들러붙는 종류의 공포랄까? 특히 러브크래프트는 코스믹 호러라는 것의 대가, 그것을 하나의 공포 장르로 정립한 작가로 설명되잖아요. 코스믹 호러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귀신이나 살인마, 악마와 달리 인간의 이해와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미지의 무언가를 다루죠. 그것은 일반적인 선악 개념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에게 무심해서 인간이라는 작고 하찮은 존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한마디로 우주적인 스케일로 다가오는 공포인 거죠. 인간을 한낱 미물로 만들어버리는 공포.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코스믹 호러 소설 자체를 읽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간 읽었던 공포적인 작품들은 대부분 어떤 이 사회의 부조리를 귀신이나 저주 같은 거로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래서일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고대의 종교와 의식들 또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거대한 스케일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읽는 게 저는 좀 재미있었습니다. 21세기 독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작품들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창작되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읽는 내내 도대체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줄줄 나오는 거야 하면서 좀 경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극히 드물었던,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그 등장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은 러브크래프트 하면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는 비판점이 그의 작품들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종차별적인 시선이죠. 비서구, 비백인 인종은 거의 항상 야만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비문명적인 존재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어떻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안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도대체 이 작가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길래 하면서 좀 많이 불편해졌던, 그리고 이거는 그의 작품을 13편을 연달아 쭉 읽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작품이 공통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몇 편 이렇게 연이어서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은 면이 없잖아 있고
초반부터 결말이 예측 가능하고 각각의 서사나 주인공의 사연 혹은 내면보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자체를 조성하고 묘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점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채로운 공포 이야기 혹은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흘러가는 공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원하는 독자에게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추천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책이든 영화든 공포나 미스터리, 판타지, SF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장르 서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어떤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서사, 그런 이미지가 이 작품집에 정말 많이 실려 있거든요. 실제로 러브크래프트가 이후에 스티븐 킹을 비롯해서 다수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하고 어쩌면 현대 대중문화 자체가 그쪽 방면으로는 러브크래프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에 있어서는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니만큼 직접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현대문학 판본은 번역도 매끄럽게 되어 있고 또 그의 작품들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을 엄선해서 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호기롭게 밤에 불 꺼놓고 으스스한 BGM 틀어놓고 침대에 파묻혀서 이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첫 작품부터 꽤나 오싹했던,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약간 불편한 점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픽해온 4권의 책들이었습니다. 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책이 한 권쯤은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소개한 책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면서 확실히 기온이 조금 내려간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시원하고 조금 더 산뜻한 기분으로 책을 읽으러 다니기에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사계절 내내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소개한 책들과 함께라면 즐거운 가을 독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들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내 마음 들키지 않게 이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을 독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책 읽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교보문고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